직장인 권민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민주 씨는 5년 전 한 점집에서 수상한 경보를 듣게 됐는데요. 2018년 봄,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분노의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던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인데도 경력 무관. 회사 규모도 크고 위치가 무려 강남? 그토록 꿈꾸던 강남의 커리어먼이 될 저로의 찬스였죠.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인사를 못 들었나? 아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 30명은 앉을 것 같은 큰 사무실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무슨 전염병이라도 번진 것처럼 마스크로 얼굴을 어허.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오.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주춤거리는 그때 신입사원 반가워요. 김민구 대리예요. 바로 제 사수 대리님이었는데요. 대리님은 환절기라 그런가 직원들이 다들 아프다며 저에게도 건강관리 잘하라고 꼭꼭 당부를 하셨죠. 저는 대리님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과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주 씨,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결제 서류를 건네는 그때 과장님, 과장님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뭐야? 쭉쭉 흐르던 피가 이제는 분수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핏물은 과장님의 셔츠를 흠뻑 젖게 만들었고 어느새 사무실 바닥까지 적시고 뭐야? 있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병원을 가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피로 물든 사무실은 뭔가 불길한 느낌으로 가득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 눈앞이 빙빙 도는 게 까딱하다가는 막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파왔는데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세면대 앞 거울을 보자 진한 다크서클에 넋이 나간 듯한 눈빛. 말 그대로 산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그때 코피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손으로 막아봤지만 어떡하지? 피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의사가 도무지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사랑 검사는 싹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결국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너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최근에 새로 들어간 자리가 있지 않냐며 거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지? 도깨비 터라서 그런 거야. 저희 회사 터의 주인이 도깨비인데 단단히 화가 나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회사를 다녔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 지금 이거 구타라는 거지? 진짜 돈만 버렸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이거 가져가. 무당이 뭔가를 건네는 거예요. 그건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무당은 돈은 필요 없으니 반드시 사무실 모퉁이에 막걸리를 뿌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서슬퍼런 눈으로 경고하는데 아, 네.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막걸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막걸리가 이상하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모금만 딱 마시면 갈증이 싹 가실 것만 같았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막걸리 뚜껑을 열어서 여수야 미안 미안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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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come and get illusion 한 입에 삼켜 널 delicious 아찔한 미끼로 hook up 관심을 먹고 growing up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나 봐. 뭐야, 벌써 다 먹었네? 저는 그제야 만족한 듯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거 피잖아. 제가 토해낸 게 다름 아닌 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누구세요? 그걸 네가 왜 먹어? 그걸 네가 왜 먹어? 설마 막걸리? 그럼 이게 도깨비라고? 근데 너무 평범한데?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안 무서워. 네가 뭘 무서워하는지 나는 그거는 제가 막 어릴 때 실제로 봤던 여자 귀신의 모습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피로 물들었던 침대는 거짓말처럼 깨끗했고요. 아, 악몽이군요. 꿈이다 꿈. 아, 꿈이었나 보다. 아,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야.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서둘러 출근해보니 텅 빈 사무실에 과장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과장님,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저 부장님이 입원하셨어. 급성 백혈병이시래. 백혈병이요? 다른 사원들은 아파서 결근하고 이게 다 뭔 일이래. 다 아플 수가 있나? 그럼 무당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네가 안 달래주면 그걸 네가 왜 먹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무당의 말을 무시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줬던 과장님의 부고 문자. 심장마비가 와서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두려움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회사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말았습니다. 1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회사가 강남 사무실로 이사를 오던 날 건물주인이 저희 대표님께 기묘한 말을 하나 했었대요. 그 저기 도깨비 터라고 그거 들어보셨나?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고사를 한번 지내세요. 아 그래야지 떼돈 벌고 나가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 후 멀쩡하던 직원들이 이상하게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 거고요. 도깨비가 그동안은 자신을 잘 모신 대가로 선물을 나눠줬지만 자신이 무시당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벌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제가 그만둔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다 도깨비 짓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아프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제 얘기를 귀담아 듣길 바라겠습니다. 제보자 박현진 씨의 사촌 오빠와 숙모께서 겪으신 일을 박현진 씨가 듣고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현지 씨 숙모님의 시점으로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일단 늘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똑똑했고 얼굴은 또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듣고 있으면 홀릴 것 같은 멋진 피아노 실력까지 갖춘 완벽하다. 정말, 완벽한 아들이었죠. 네. 2007년 7월 그해 여름은 제 아들 혜준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혜준아, 너 손 어떻게 된 거야? 연습실 문에 끼었어. 별거 아니야. 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다 낫는 거야. 조심 좀 하지. 피아노 치는 애가 그냥. 괜찮아.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행은 무슨. 나 다음 주도 콩쿠르 하나 그냥 포기하려고. 저 되는 일 하나 없다. 나 방에서 그냥 쉴게.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슬럼프라도 왔는지 나가는 대회마다 줄줄이 성적도 떨어지고 기도 팍 죽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을 아는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면서 점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입시 때 많이 가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자식 사준 봐서 뭐해? 제가 채 앉기도 전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가 갔다 왔지? 그 말에 저는 가족들끼리 근처 저수지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악기가 붙었어. 악기요? 보자. (7월 30일) 밤 12시 10분 청운상가 거기서 죽어. 순간 동공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당이 짚은 날짜가
바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다가 청우상가는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던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밤 12시 10분은 아들이 항상 연습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와, 딱 떨어지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 이건 무당의 상술일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애써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들 말이 늦은 시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마치 장난을 치듯 따라치고 있었대요. 이상하다. 연습실에 나밖에 없었는데.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연습실을 모두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연습하려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혼비백산해서 그 길로 연습실에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아들, 그냥 며칠 쉬면 어때? 이참에 좀 푹 쉬고. 안 돼. 아, 지금 이제 막 컨디션 돌아오고 있단 말이야. 흐름 끊기가 싫어. 너무도 단호한 아들의 뜻에 따라 일단은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일정에 제가 꼭 함께 하기로 하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등하굣길과 피아노 레슨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니 불을 다 꺼놓고 연습을 해. 아들은 괜찮나 싶어 학원 복도를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아들이 있는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떼던 그때 아니야. 혜준아, 너 왜 그래? 어?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걱정되게. 엄마도 저 소리 들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무슨 소리?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난 안 되잖아. 이게 다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후 아들은 더욱더 그 학원에서 하는 연습에 매달리고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 저 방으로 오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황기네 황기야. 확실히 이상해졌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연주 들으면서 연습해야 된다니까. 나 입시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둬. 너 지금 상태를 봐. 아 그냥 집에 좀 있으라니까. 청기 누설이라니까. 아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 좀 제발요. 예?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든? 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들이 죽는 날만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학원에 먼저 가 있겠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전 불안한 마음에 얼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도착한 연습실에 아들은 없고 바닥에 악보와 온갖 짐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어? 학원에 딸린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혜준아! 너 거기서 뭐해? 테라스 난간에 혜준아! 아들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엄마는 이 소리 진짜 안 들려? 혜준아, 일로 와. 그 순간 혜준아!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혜준아, 정신 차려! 혜준아! 그런데 기절한 줄 알았던 아들이 번뜩 눈을 뜨더니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거기엔 1억.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마련한 1억을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7월 30일) 밤 12시 10분 네 아들이 그 부적을 갖고 그 상가 계단에 서 있으면 웬 남자가 옆을 지나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밀쳐야 돼. 네? 계단에서 밀치라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된다니 이래도 될까도 싶었지만 그땐 일단 그래 내 아들부터 살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함께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주위가 아주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12시 8분, 12시 9분. 불안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마침내 12시 10분.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대도 인기척 하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빈 상가에 남자의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왔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남자는 금방 휙 제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잔뜩 겁이 질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빛과 손짓으로 아들을 재촉했어요. 끝까지 갈등하다 아들이 결국 잠시 후 괜찮으세요? 넘어져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옷을 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7월 30일 12시 10분은 어느새 지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아들은 더 이상 환청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민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건지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신전 보러 오셨어요? 예, 뭐 상담받을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분 그저께 갑자기 짐 빼서 나갔어요. 하나 있던 아들이 그날 갑자기 죽어서. 그저께면 7월 30일. 바로 저희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아이고 엄마 일 돕는다고 들락거렸었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죠. 그때 불현듯 점집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맞아주고 무당에게 안내까지 해줬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아들이 계단에서 밀친 남자의 얼굴이 겹쳤어요. 그 아들이 돌연사를 했다더라. 돌연사해서 그 무당도 여기를 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난 걸 들으셨고 다른 뭐 스님인지 무당인지 모를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듣기로는 그분은 아들을 파한 거다. 너의 아들이랑 운명이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누구는 아들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누구는 돈에 아들을 이제 팔아버린 거니까 그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계단 아래로 사라지던 남자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무당의 아들이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운명은 그날 그곳에서 정말 뒤바뀐 걸까요? 이번 사연은 40대 김영배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1999년 21살이던 영배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군 생활에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방범 순찰대에서 파출소 지원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파출소에서 가장 고참이었던 분은 교통의경 출신이었는데 거기서도 후임 폭행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를 쳐서 저희 파출소로 이렇게 전출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고참이 계속 솔담배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당시에는 잘 팔지도 않는 그 솔담배를. 그 솔담배를 저한테 계속 사오라고 시키면서 제 악몽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1999년 군대 내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군생활 역시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전 밤만 되면 연필을 깎아야 했습니다. 고참이 글을 쓰다 연필심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이겨! 김영배! 야, 이 새끼야. 연필 하나 제대로 못 깎냐?
죄송합니다. 이경, 김, 영, 배. 나 똑바로 하라 했지. 죄송합니다. 야, 이경, 김, 영, 배. 대가리 박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안 말. 이경, 김, 영, 배. 야, 말 같지가 않냐? 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잘하자. 예, 알겠습니다. 귀신 같은 게. 죄송합니다. 뭘 쳐다봐! 죄송합니다. 그렇게 분풀이를 마치면 고참은 자리로 돌아가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깎은 연필로요. 제 고참 박동근 수경은 명문대 국문과 출신에 신춘문예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상에 떠오르지 않을 때면 온갖 트집을 잡아 가혹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똑바로 안 닦냐? 죄송합니다. 똑바로 닦겠습니다. 야, 이경, 김, 영, 배. 너 이따 순찰 나갔다 복귀할 때 현대슈퍼에서 솔담배 한 갑 사. 잘못 들었습니다. 담배 사오라고 솔담배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굳이 왜 담배를 현대슈퍼까지 가서 사오라고 하지 싶었어요. 파출소 근처에도 슈퍼는 있었거든요. 안 파니까. 그게 거기서만 파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낡아빠진 슈퍼 외관이 좀 스산하더라고요. 왠지 혼자 들어가기 꺼려졌지만 고참의 주먹이 더 무서웠던 전 마음을 다잡고 슈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까려면 깐다고. 굳이 멀리 돌아서 바로 앞에 슈퍼 있는데. 계십니까? 계세요? 계세요? 그러자 슈퍼 안에 있는 쪽방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그런데 슈퍼 아줌마의 모습은 마치 가부키 화장을 연상하게 하는 새하얀 얼굴에 눈두덩이에 시커멓게 칠한 아이라인까지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담배 사러 왔는데요. 혹시 솔담배 있어요? 안 팔아. 네? 아니, 여기 솔담배 있는데. 안 팔아. 안 판다고. 아니, 담배. 안 팔아. 이 빌어먹을 새끼 안 썩 꺼져. 안 팔아. 왜 이러세요? 안 팔아. 안 팔아. 대뜸 욕을 내뱉더니 문을 쾅 닫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뒤통수가 다 얼얼했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쫓겨나 파출소로 발길을 돌렸는데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또 밤새 두들겨 맞을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슈퍼 안으로 들어갔죠. 아주머니! 자,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러지 마시고 담배 한 개만. 아주머니 뒤로 보이는 방 풍경에 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그림과 재단. 슈퍼 곁방이 무당집이더라고요. 뭐야? 생각지도 못했던 정체에 당황하던 그때 이 육실할 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살마자 죽고 싶어? 싹 꺼져! 서슬퍼렇게 노려보는 눈빛에 전 말 한마디 못 꺼내고 그대로 쫓겨나왔습니다. 야, 이 꼴통 새끼야! 꼴통 새끼야! 통 새끼야! 담배 한 갑 사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못했어 일부러. 빈손으로 생활실로 복귀하자마자
역시나 고참의 손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게 주인이 막무가내로 안 판다고 쫓아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대한민국 군인이 그 무당년 하나 어쩌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 그냥 죽어 이 새끼야! 무당? 그러고 있는 거지. 알고 있었던 거야? 바로 알고 있었던 거야. 고참은 이미 그 슈퍼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밤새 또 무자비한 구타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고참이 솔담배 파는 곳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솔담배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글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예전에 아버지가 피던 그 솔담배의 향을 맡으면 정말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슈퍼에 갈 때마다 그 주인은 그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니까 그때마다 저한테 계속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 솔담배를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어떻게 구워? 전 그 뒤로도 계속 솔담배를 사러 가서는 무당한테 욕먹고 빈손으로 와서는 고참한테 매맞고 이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샌드위치 신세나 하죠.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던 어느 날, 그날도 야간 도보 순찰을 돌고 다시 현대 슈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사가고 만다 다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슈퍼 안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무당은 광기 어린 얼굴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줄 게 있어서 그래. 이거 좋아해?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가지고. 무당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징어며 초코파이, 음료수 같은 먹을 것들을 마구마구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이거를 왜? 저 돈 없어요. 이것도 가지고. 턱하니 올려놓은 그건 솔담배 한 보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겠다고 할 때는 안 팔더니 그냥 준다고? 감사합니다. 좀 찝찝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드디어 솔담배를 구했다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꾸벅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출소에 복귀하자마자 고참을 찾아 의기양양하게 솔담배를 건넸어요. 그렇지, 함부로잖아. 아이 새끼, 이거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오늘 좀 마음에 든다. 고참에게 처음으로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은 좀 잠잠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순 21, 13구역 현대슈퍼에서 사망자 발견. 신속히 출동 바람. 죽었다. 누가 죽은 거야? 현대 슈퍼에는 무당 혼자 사는데? 누가 줘? 내가 방금 만나고 왔는데? 무전을 받고 곧바로 현대 슈퍼로 출동을 했죠. 무당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어머. 전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현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고참이 슈퍼 안에서 진열된 초코파이를 뜯어 먹더니 여기저기 기웃대며 물건과 담배들을 슬쩍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못됐냐. 그러더니 신 같은 게. 이럴 거면 진작에 주지. 씨. 야, 이경, 김, 영, 대. 너 하나 챙겨. 이 와중에 저러고 싶나 생각하던 그때 야, 밖에 의경 있지? 아무나 하나 들어와봐. 에. 야,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일들은 좀 많이 배제가 된 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반장님들이 저희 의경들한테 시신 사진을 좀 찍으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줌 기능이 있는 필름 카메라로 보통 시신 좀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필름 카메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로 들고 다니는 카메라로 시신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섬뜩하다. 카메라를 챙겨 들어가려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고 말았습니다. 사지가 뒤틀린 무당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 눈도 뜨고 죽었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발악을 한 듯이 재단 위에 있어야 할 물건들과 빈 농약병이 쪽방 바닥에 놔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워있는 무당은 핏발이 선 채 부릅뜬 그 두 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여주는 듯 했죠. 김영배! 김영배!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형 똑바로 찍어.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에 힘을 주고 카메라에 눈을 댄 채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잡고 셔터를 누르려던 순간 야! 왜 그래? 반장님.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울 때가 분명 방금 침을 삼키는 것처럼 울 때가 움직였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야? 횡설수설하던 그때 울 때가 야, 이 새끼야. 내일까지 짓고 자빠져 있을 거야? 죽으면 움직이게, 씨. 그러더니 고참이 제 손에 있던 카메라를 낚아채 갔습니다. 아휴, 이년 죽어서 짜증나게 하네, 씨. 그리곤 대충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은 사망 직후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곤 하셨지만 쉽사리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충격적이었던 그날 이후 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참이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뭐야. 그렇게 좋아하던 시도 안 쓰고 때리지도 않고 어딘가 초조한 사람처럼 솔담배만 태워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근무를 끝내고 생활실로 들어갔는데 학생님? 시끄러. 다들 자고 있는데 고참 혼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끄럽다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학생님, 괜찮으십니까? 너네 방울 소리 안 들려? 아이씨, 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 새끼들아! 박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고참이 한쪽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밤낮 없이 깎아놨던 그 뾰족한 연필이었어요. 박수님. 박수님? 노라고 박수경이 제발 좀 멈추십시오!
고참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은 넉나간 사람처럼 맹하더라고요. 며칠 뒤, 그날은 야간 손해 근무를 하다 소변이 마려워서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 파출소가 아주 부산스러웠어요. 순찰을 나간 고참이 복귀할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요즘 저 맛이 살짝 간 것 같더니 이거 타령한 거 아니야? 야, 니들 빨리 가서 당장 찾아봐. 고참을 찾으러 나가려던 그 순간 17구역 야산 산책로에서 사망자 발견. 사망자 경찰복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속히 출동 바람. 상황실에서 온 무전 한 통에 찬물을 끼 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둘러 출동한 저희는 등산로 초입에서 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목을 맨 고참의 시신을요. 어머. 고참의 시신 밑에는 그토록 집착하던 빈 솔담배 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솔담배 한 갑을 다 피고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렇게 고참이 떠난 며칠 뒤, 반장님 지시로 사진관에서 현대슈퍼 무당 사망 현장 사진을 찾아왔는데요. 사진을 받아들어 보던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뭐 지켰나 봐. 고참이 찍은 그 사진들 속에는 이게 뭐야? 카메라를 따라 무당의 눈이 이리저리 움직인 모습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마치 카메라 뒤에 있는 고참을 노려보듯이요. 우와, 시선이 다르구나. 그 현상된 사진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직원들이 너무 진짜 기겁을 소름 했습니다. 사진마다 그 무당의 눈이 카메라를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 카메라를 따라서 눈이 돌아간 것처럼요. 뭐가 그래 사무쳤으면 이런 사진이 찍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 속 무당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시 고참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전히 제겐 두 사람의 죽음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